본격적인 프리미어 강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영상 편집을 위한 배경 지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칼라 값을 갖는 픽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영상까지 그 과정과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따라가 보며 살펴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사진이나 또는 포토샵 등을 이용해서 디자이너가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을 보통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nature30.bmp라는 이름의 이미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RC를 이용해서 이 사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런 게 바로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그냥 통으로 한 장의 사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사실은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칼라 값을 가지고 있는 매우 작은 점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각각 어떤 칼라 값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색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런 작은 점들을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이 nature30.bmp라는 파일에는 그 많은 픽셀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RC를 이용하게 되면 RC에서 먼저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 안에 담긴 픽셀 정보들을 쭉 해석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모양으로 화면에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파일은 BMP라는 형식의 파일인데 이런 BMP 말고도 이미지 파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카로 촬영하시면 보통 JPG라는 형식으로 사진이 저장되죠. 이러한 JPG라는 게 있고 또 그 외에 PNG나 또 TIF라는 형식도 있고요.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PSD라는 형식의 이미지 파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BMP, JPG, TIF, PNG, PSD 이런 것들 모두 이미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파일 방식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BMP라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루어 드릴 텐데, 자, 그 이유는 이 BMP라는 형식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구조이며 또 이 BMP를 알아보는 것이 컴퓨터에서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BMP를 알고 나면 나머지 JPG나 PNG, PSD 이런 것들은 BMP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점들만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 nature30.bmp라는 그 이미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미지는 다양한 칼라 값을 가지는 픽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건데 RC의 자 왼쪽 아래 이곳을 보시면 1024 곱하기 683 곱하기 24b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4b는 일단 좀 밀어 놓고요. 1024 곱하기 683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1024 곱하기 683이라는 것의 의미는 자,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사진이요. 이 사진이 가로 길이는 1024개의 픽셀로 이루어지고 세로 길이는 683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어떤 이미지의 크기는 이렇게 가로 픽셀의 수 곱하기 세로 픽셀의 수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 한 개에는 몇 개의 픽셀이 들어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가로 픽셀의 수 곱하기 세로 픽셀의 수 해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픽셀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기를 잠시 불러서요. 1024 곱하기 683 해주면 자, 계산 결과가 나왔네요. 보시는 것처럼 699,392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이미지에는 총 699,392개의 픽셀들이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픽셀들에 대한 정보가 BMP 파일 안에 들어있을 텐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파일에는 픽셀이 수십만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켜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그림을 한 장 놓고 앞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자, 보고 계시죠? 이제 이것이 지금 이 그림이 4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각각의 사각형 있죠? 4개. 자, 화이트, 블루, 레드, 그린이라고 써진 이 4개의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들이 각각 하나의 픽셀이라고 가정할게요. 물론 이 사각형 하나 안에는 실제로 지금 무수히 많은 픽셀들이 있어요. 하지만 편의상 이 사각형 하나가 픽셀 하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픽셀 4개만으로 만든 이미지는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들 각각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제가 그 컬러의 이름을 써놨는데 이건 강의 진행을 위해서 편의상 그냥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 4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랑 이 화이트나 블루 같은 이 단어들 있죠? 이 단어들은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 이미지는 그냥 이 4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그냥 그런 아주 간단한 이미지예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4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BMP 파일로 만약 저장하게 되면 BMP 파일 안에는 어떤 식으로 정보가 담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MP 파일 안에는요, 자, 대략 이런 식으로 정보가 담깁니다. 가로로 2줄, 세로로 2줄, 그리고 자, 순서대로 화이트, 블루, 레드, 그린 이런 식으로 정보가 담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BMP 파일 안에는 가로로는 몇 줄, 그리고 세로로 몇 줄인지 적고 그 다음에는 그냥 거기에 사용된 컬러 값만 순서대로 쭉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 BMP 파일 안에 정보를 담고 있다가 자, 우리가 RC에게 야, 이 BMP 파일 좀 읽어봐봐 하고 시키면 RC는 가로로 2픽셀 그리고 세로로 2픽셀이라는 이 정보를 먼저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있겠죠? 가로로 2줄, 세로로 2줄. 이 모양에 맞춰서 그 다음으로 적혀있는 컬러 값들 있죠. 이 컬러 값을 갖는 픽셀들을 그 모양에 맞춰 순서대로 쭉 배치해 나가는 겁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볼까요? 가로로 2줄, 그리고 세로로 2줄이죠. 그리고 컬러 값은 순서대로 화이트, 블루, 레드, 그린이니까 자, 맨 처음 이곳에서부터 화이트, 블루 그려주고요. 가로로 2줄 끝났죠? 자, 그러면 다음 줄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레드, 그린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구조가 되게 쉽죠? 이 픽셀 4개짜리 작은 이미지를 통해서 구조를 익혔으니까 자,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아까 봤던 이것보다 큰 이미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조만 알면 숫자가 큰 거야 뭐 문제 없죠. 우리에게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사진으로 가볼게요. 자, 사진이 열렸습니다. 슬슬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시죠? 아까 계산했을 때 이 사진 한 장 안에는 69만 9,392개의 픽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 nature30.bmp 파일 안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죠? 자, 그것은 이렇게 될 겁니다. 가로로 1024, 세로로 683,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69만 9,392개의 픽셀이 갖는 각각의 컬러 값들이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걸 RC로 읽어주면 마찬가지로 먼저 가로로 1024개의 픽셀, 세로로 683개의 픽셀, 이 구조를 먼저 잡은 다음에 맨 처음부터 순서대로 각 픽셀마다 지정된 그 컬러 값을 쭉 그려주면 될 겁니다. 쉽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픽셀 4개짜리는 제가 편의상 화이트, 블루, 레드, 그린이라는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컬러 이름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강의 진행을 위해서 좀 쉽게 일단 구조부터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적어둔 거고요. 하지만 이 사진에는 보세요. 지금 픽셀이 일단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 안에는 도대체 뭐라고 불러줘야 될지 모르는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이걸 BMP 안에 어떻게 적어줘야 될까요? 자,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BMP 파일 안에 컬러 정보가 그런 식으로 화이트, 블루 이런 이름으로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규칙을 따라 만들어지는 이진수로 저장됩니다. 갑자기 또 막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하시죠.
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픽셀 4개짜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자신감 이야기는 그냥 웃으시라고 제가 농담한 거고요. 여러분들 BMP의 큰 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 컬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화이트, 블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수많은 그 다양한 색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일단 불가능할 뿐더러 설사 만일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는 그런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의사소통할 때는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 7가지만 있으면 대충 문제 없죠. 여기다가 뭐 수식어를 조금 더 붙여서 뭐 조금 더 빨간색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옅은 보라색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의사소통을 하지만 컴퓨터 데이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어떻게 그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색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관리하는지 이제부터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는 이진법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빛의 삼원색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일단은 쭉 들어보시고 별로 어렵지 않다고 느끼시면 다행이고요. 만일 잘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면 너무 이 부분에 시간 오래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 끝부분에 나오는 결론만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컴퓨터가 컬러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자, 그보다 먼저 빛의 삼원색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빛의 삼원색을 표시하는 그림이죠. 빛의 삼원색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빨간색, 그리고 녹색, 마지막으로 이 파란색, 이 셋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것을 영어로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레드, 그린, 블루의 맨 앞 글자만 따서 보통 줄여서 RGB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삼원색 RGB에는 이제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중 3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이것은 뭐 빛의 일반적인 성격인데요. 빛은 어떤 하나의 빛이 있을 때 거기에 다른 빛을 더해주면 이전보다 더 밝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명도가 더해진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지는 특성을 갖는다는 의미로 빛의 혼합을 가산혼합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둘째로요. 빛의 삼원색을 적절하게 섞어줌으로써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색들을 이 RGB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적절히 섞어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색들을 이 RGB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RGB가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이라는 뜻에서 이 RGB 빛의 삼원색을 가산 1차색이라고도 부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셋째로 RGB 삼원색을 같은 비율로 섞어주게 되면 그 결과로 나오는 빛은 무채색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레드, 그린, 블루 이 셋이 모두 섞이는 이 지점이 있죠. 이 지점은 지금 흰색으로 표시되고 있죠. 이미 예전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섞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말씀드렸죠. 정리하겠습니다. 1번, 빛은 가산혼합의 성격을 갖는다. 2번, 빛의 삼원색을 이리저리 섞어줌으로써 이 RGB 조합을 통해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다음 3번, RGB를 같은 비율로 섞어줄 경우에는 백색광이 만들어진다. 다른 말로 무채색이 만들어진다. 자, 쉽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컴퓨터가 컬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로 관리하는데 이 빛의 삼원색이 갖는 성질을 이용하고 그래서 오늘은 픽셀 그리고 BMP 파일의 그 간단한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의 삼원색까지 알아봤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가 RGB를 조합해서 색을 만들어내고 이 색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고 관리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은 편집 프로그램 강좌에서는 물론이고 포토샵 강좌에서도 사실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죠. 하지만 앞으로 프리미어를 다루시면서 만나시게 될 많은 기능과 또 그에 따른 옵션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대하시려면 이런 내용들은 가급적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또 굳이 그래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디카 있죠. 이런 카메라를 좀 더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도 알고 계시면 유용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 뭐 별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씬이나 그림들을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컬러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많은 픽셀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이 이미지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는 이미지 파일에 저장이 되는데 이미지 파일의 종류에는 BMP, 뭐 또 JPG, PNG, TIF, PSD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우리 강좌에서는 BMP를 위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BMP 파일 안에는 맨 먼저 그 이미지가 가로 길이로 몇 픽셀이고 세로 길이로는 몇 픽셀인지 그 정보가 먼저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미지를 이루는 모든 픽셀들 각각의 컬러 정보가 맨 처음부터 순서대로 차곡차곡 기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RC 등의 이미지 뷰어를 통해서 BMP 파일을 열어주게 되면 먼저 이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은 BMP 파일에 담긴 가로 세로 픽셀의 길이를 먼저 읽어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컬러 정보대로 픽셀을 쭉 그려주고 그렇게 해서 가로 길이 한 줄이 끝나면 다시 다음 줄로 내려가서 다시 또 이어서 BMP에 담긴 컬러 정보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쭉 그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빛의 삼원색 RGB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세 가지 성질을 말씀드렸는데 순서대로 자, 첫 번째 빛의 혼합은 가산 혼합이며 다음 두 번째 RGB 이 세 가지 색의 빛의 조합만으로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같은 비율의 RGB를 혼합할 경우에 무채색의 빛 또는 백색광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어서 컴퓨터가 많은 수의 색을 만들어내고 또 이 색들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차트를 하나 놓고 시작을 할게요. 먼저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3등분을 했고요. 3등분된 각 영역을 각각 레드, 그린, 블루만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이 레드에는 그린이나 블루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그린에는 레드나 블루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각각 영역 안에서 레드와 그린, 블루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각 영역을 이제부터 저는 채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는 레드 채널, 여기는 그린 채널, 여기는 블루 채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세로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가로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각각의 채널에서 가장 왼쪽은 빛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검정입니다. 여기서 검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 검정색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아무런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검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어두운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가장 오른쪽 끝에는 각 채널별로 자, 100% 상태의 완전한 레드, 100% 상태의 완전한 그린, 그리고 100% 상태의 완전한 블루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 완전한 색이라는 게 사실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인데 강의 진행을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직관적인 표현을 택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채널에서 각각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포함해서 각 채널당 256단계로 지금 나눈 상태입니다. 레드를 예로 들자면 맨 왼쪽은 빛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레드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되면 100% 레드가 되는데 이 단계의 수가 레드 채널 하나의 경우 256단계라는 뜻이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린 채널과 블루 채널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드 채널을 예로 들어서 보자면 강도가 조금씩 다른 255개의 레드와 빛이 전혀 없는 검정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린 채널에는 강도가 조금씩 다른 255단계의 그린과 빛이 없는 검정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 블루 채널에서도 강도가 조금씩 다른 255단계의 서로 다른 블루가 있고 그리고 빛이 없는 검정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빛의 삼원색인 이 레드와 그린, 블루를 이렇게 각 채널당 256단계로 구분을 하고 각 채널에 256가지의 서로 다른 강도의 레드, 그린, 그리고 블루에서 임의로 한 가지씩을 뽑아서 이 셋을 혼합해서 컬러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빛의 삼원색 RGB의 원리 중에 두 번째 있죠? 그 두 번째 원리를 이용해서 모든 컬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빨간색과 녹색을 섞어주면 노란색이 만들어지죠.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떠올려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같은 단계상에 있는, 즉 같은 강도의 레드와 그린을 하나씩 뽑아주고, 자, 이때 블루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에서 컬러를 만들 때에는 이런 경우에 블루에서는 아무것도 안 뽑아주는 건 아니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검정을 뽑아서 그렇게 셋을 만들어서 혼합해 줍니다. 만일 100% 강도의 노란색을 만들겠다면 가장 오른쪽에 여기에 있는 256번째의 레드와 여기에 있는 256번째의 그린, 그리고 블루에서는 가장 왼쪽에 이 검정색, 그러니까 블루 채널의 맨 왼쪽에 있는 이걸 뽑아서 그 셋을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100% 강도의 노란색, 영어로는 옐로우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레드와 그린을 섞어주면 옐로우가 되는 건 아는데 거기다가 이제 블루에서 가장 왼쪽에 이 검정을 뽑아서 섞어주면 옐로우가 아니라 색이 많이 어두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빛은 가산 혼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빛에 다른 빛을 더했을 때는 어쨌든 이전보다 명도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이 검정 있죠? 이것은 검정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장 왼쪽에 이 검정을 뽑아서 혼합해 준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냥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블루를 전혀 섞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 방법으로 해서 100% 옐로우를 만들 수 있고요. 만일 같은 단계에 있는 이 중간쯤에 이쯤에 있는 레드와 그린 그리고 블루에서 검정을 뽑아서 섞어주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어두운 그런 색의 옐로우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앞으로 가장 왼쪽에 검정을 뽑아서 쓰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좀 귀찮으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두 개의 컬러만 섞는다고 할 때 당연히 나머지 하나의 컬러에서 가장 왼쪽의 검정도 같이 섞어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레드와 그린을 뽑아서 섞는데 이때 같은 단계가 아니라 만약 상대적으로 이 그린보다 그 단계에 있어서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더 강한 레드를 섞어주게 되면 그때는 이제 노란색은 노란색인데 좀 더 붉은기가 감도는 그런 노란색이 만들어질 겁니다. 쉽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RGB 각 채널당 256단계를 만들고 이것들을 섞어서 컬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럼 시험 삼아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색의 가지수는 몇 개가 될까요? 이것은 계산기만 있으면 간단히 알 수 있겠죠? 채널당 25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그리고 3개의 채널이 있으니까 256의 세제곱을 해주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256
이것에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 자, 계산 결과가 나왔네요. 보시는 것처럼 RGB 각각의 채널을 256단계로 나누고 이것들을 이리저리 조합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색의 가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1677만 7216개가 됩니다. 상당히 많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1677만 7216개의 칼라 각각에 이름을 붙여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는 이것은 안 되겠죠. 1600만여 개의 그 서로 다른 이름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사람이 할 짓이 못 되겠죠. 물론 컴퓨터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일상 언어로는 하지 않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게 규칙을 만듭니다. 어떤 규칙이냐면요. 자, 어떤 컬러가 있을 때 그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56개의 레드, 그리고 그린, 블루 이들 중 어느 한 단계씩을 뽑아서 혼합해서 만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각 채널당 256단계가 있죠. 각 채널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순수한 검정 있죠. 이 어두운 상태 여기에 0번을 주고요. 그 다음 단계는 1번, 그 다음 단계는 2번 이렇게 번호를 줍니다. 그러면 전체 256단계가 있는데 0번부터 번호를 줬으니까 마지막 100% 순수한 레드는 255번을 부여받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그린과 블루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컬러가 있을 때 그 컬러를 만드는 데 사용한 레드, 그린, 블루에 그 번호가 있겠죠. 이것을 RGB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해봤던 100%의 노란색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55번 레드, 255번 그린, 그리고 마지막으로 0번 블루 이렇게 혼합해주면 만들어지겠죠? 0번 블루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블루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100% 옐로우의 이름은 이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255, 255,0 이렇게요. RGB 순서대로 사용한 RGB 각각의 번호를 적어주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1677만 7216개의 그 컬러 모두에게 어떤 고유한 번호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컬러를. 자, 근데 가끔 생각이 좀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어떤 거냐면 그냥 만들어진 컬러를 놓고 1번부터 1677만 7216번까지 번호를 그냥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RGB 채널별로 구분해서 번호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계속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규칙을 정하기는 했는데 컴퓨터에서는요, 데이터가 저장되고 처리될 때 사람처럼 십진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십진수를 이용하지 않아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가장 작은 그 기본 단위로 한 자리의 이진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한 자리의 이진수를 우리는 1비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1비트가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또 저장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최소 단위는 한 자리의 이진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 한 자리의 이진수를 1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십진수는 10개가 될 때마다 자리가 하나씩 올라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자리의 십진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9죠. 10이 아니라 9죠. 10이 되면 자리가 하나 올라가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이진수는 2개가 될 때마다 자리가 하나씩 올라가니까 한 자리의 이진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1입니다. 한 자리의 이진수는 그래서 0 아니면 1만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한 자리의 이진수를 1비트라고 부르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럼 1비트로 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고작 해봐야 1밖에 안 되죠. 따라서 만약 컴퓨터에서 2라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을 때에는 숫자 2예요. 자, 이 2라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을 때에는 두 자리의 이진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데이터를 2비트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제 다시 RGB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컬러에 이름을 붙여주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RGB 각 채널당 0번부터 255번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255 같은 10진수가 아니라 2진수를 씁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채널에서 가장 큰 번호가 255번인데 이 255를 이진수로 표현하려면 8자리의 이진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RGB 각 채널당 0부터 255번까지의 번호를 데이터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8자리의 이진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8비트 크기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각 채널당, 아시겠죠? 8비트.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 이미지에서는 픽셀이 갖는 컬러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RGB 각 채널당 8비트 크기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참고로 비트가 8개 모이면, 즉 8비트가 되면 이것을 묶어서 특별히 1바이트라고 부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비트는 1바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픽셀이 갖는 컬러에 대한 설명은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다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사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이미지의 정보가 담겨 있는 BMP 파일의 그 내용을 정리하다가 다른 건 쉬운데 컬러 값을 어떻게 표시할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 막혔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먼저 이 RC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0,0,0이라고 써 있죠? 자, 뭔가 좀 묘하게 반갑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부터 제가 이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때 이 0,0,0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 있죠? 이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보고 계시죠? 계속 숫자가 변했죠? 자, 이것의 의미는 이제 이런 겁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이미지 위를 이리저리 움직였을 때 그때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미지상에 어떤 한 픽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픽셀은 어떠한 컬러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 컬러 값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RGB 각 채널별로 구분해서 순서대로 그 값을 적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인터가 이 위치에 있다고 할 때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픽셀은 레드 채널의 50번, 그린 채널의 70번, 그리고 블루 채널의 105번 이 세 개의 색을 혼합해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 이쪽을 보시면은요. 자, 1024 곱하기 683 곱하기 24b라고 써 있죠. 자, 여기에서 24b는요, 24비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24비트라는 것은 이 이미지를 이루는 각 픽셀이 RGB 각 채널당 8비트씩 해서 전체 24비트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그런 컬러 정보를 가지는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자,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쯤에서 참고로 여러분들 혹시 알파 채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자, 알파 채널이라고 할 때 그 채널도 이 RGB 채널 할 때 채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RGB 채널에 배당된 각 8비트는 RGB 값을 갖는 데이터지만 알파 채널은 어느 한 픽셀이 있을 때 그 픽셀에서의 투명도 값을 갖는 채널이라는 점이 다른 겁니다. 알파 채널 모르시는 분은 뭐 그냥 이 내용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알파 채널을 설명드려야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되니까 그때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그리 쉽지가 않죠. 자, 하지만 프리미어 본 강좌로 들어가면 오히려 지금보다 많이 쉬워지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 이미지 한 장을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왼쪽 아래에 적힌 1024 곱하기 683 곱하기 24b가 무슨 뜻인지를 살펴봤었죠.
가로 픽셀의 수 곱하기 세로 픽셀의 수 곱하기 하나의 픽셀당 24비트 컬러 데이터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요. 이거 지금 곱하기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것을 글자 그대로 다 곱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자, 다 곱하면요. 비트맵 파일, 그러니까 BMP 파일의 용량이 나옵니다. 이 24B라는 것은 픽셀 하나가 가지는 컬러 데이터의 크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3바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 1024 곱하기 683이라는 것은 전체 픽셀 개수를 뜻하죠. 그러니까 픽셀 하나의 컬러 데이터 크기인 3바이트에 다시 곱하기 1024 곱하기 683을 해주면 전체 용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이미지의 가로 세로 길이 정보랑 몇 가지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요 추가되는 부분의 용량은 비트맵 파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 54바이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바이트 곱하기 1024 곱하기 683을 해주고 여기다가 54바이트를 더해주면 이 BMP 파일의 실제 용량이 나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 BMP 파일이나 하나 만드신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다른 이미지 파일들의 종류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BMP 파일은 이미지를 저장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또 오래전부터 이용되던 방식이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단순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BMP 파일에는 또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BMP 형식으로 이미지를 저장하면 이미지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그 가로가 1024 픽셀, 세로가 683개의 픽셀 크기의 이미지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 가로 세로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사진 한 장의 크기가 BMP 형식으로 저장이 될 경우에는 파일 크기가 2MB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장하고 관리하려면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번거롭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의 용량은 비단 이미지 파일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컴퓨터 파일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용량이 커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데이터 압축이라는 방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 데이터 압축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R집 자주 쓰고 계시죠? 그게 바로 데이터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뭉쳐서 파일 한 개로 만들어 주면서 용량도 줄여주는 이런 용도로 R집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이런 압축 기술은 큰 틀에서는 이제 이런 성질을 이용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 반복되는 부분을 매번 다 적어주지를 않고 처음에 한 번만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것이 반복될 경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적지 않고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반복되었다는 그 사실만 기록을 해줍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나 서류, 편지 같은 거 작성할 때 이하 동문 이런 말 자주 쓰죠. 앞에서 이미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류나 원고의 분량이 일단 줄어들게 될 겁니다. 데이터 압축도 큰 틀에서는 다 이런 식입니다. 이제 데이터 압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식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각각 손실 압축 방법과 비손실 압축 방법입니다. 자, 먼저 이해하기 쉬운 비손실 압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손실 압축은 어떤 파일을 한 번 압축했다가 그 압축된 것을 다시 풀어줬을 때 압축하기 전에 원본과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압축 방법이 바로 비손실 압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R집으로 하는 압축이 바로 이 비손실 압축 방법에 해당하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문서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걸 압축해서 백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서가 다시 필요해서 압축을 풀었을 때 최초 원본과 달라져 버리면 곤란하겠죠.
이렇게 압축을 하되 항상 원본과 동일한 데이터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압축 방법을 비손실 또는 무손실 압축이라고 합니다. 압축을 할 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으로 손실 압축이 있는데 이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압축되는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의 일부가 변형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다시 이 사진을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예를 들어 이 하늘을 표시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는 당연히 많은 픽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픽셀들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색깔의 픽셀들일 겁니다. 차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구분이 안 될 뿐이죠. 하지만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로 표현될 때는 이들은 엄연히 서로 다른 값의 데이터를 가질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손실 압축해주게 되면 그 유사한 컬러들, 분명히 데이터로서는 다른 값이지만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유사한 컬러들 있죠. 그런 유사한 컬러들을 묶어서 그냥 데이터상으로 똑같은 컬러로 만들어 버립니다. 뭐 좀 이래도 되겠죠. 어차피 우리 눈은 구분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래는 비슷하지만 아주 조금씩 달랐던 픽셀들의 컬러 데이터가 아예 똑같아져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달랐던 데이터이지만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는 중복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같다고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부분을 일일이 다 적지 않고 마치 이하 동문하고 적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압축시켜 버리게 됩니다. 뭐 대충 그런 식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손실이 생기긴 하겠지만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구분을 할 수가 없다면 또는 거의 구분할 수 없다면 조금씩은 손실이 생겨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죠. 어차피 뭐 봐도 잘 모르니까요. 대신 이렇게 할 경우에 용량은 아주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JPG 방식의 이미지 파일 있죠. 이 JPG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을 이용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손실 압축해서 저장해주는 이미지 포맷입니다. 참고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들으시는 mp3 음악 파일 있죠? 자, 이 mp3 파일들도 CD에 담겨있던 음악을 손실 압축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앞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BMP 포맷은 무압축, 비손실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의 원본이 BMP로 저장이 되면 데이터 손실은 없으므로 완전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대신에 압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용량이 매우 커진다는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JPG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포맷으로 PNG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파워 디렉터 강좌를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이 PNG 형식의 파일들 가끔 써보셨을 거예요. 자, 이것은 비손실 압축 방법입니다. 그래서 BMP에 비해서 용량은 많이 감소되는데 비손실이기 때문에 원본에서 PNG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이 PNG 방식은 그 포맷 자체가 원래부터 그 파일 안에 알파 채널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투명한 부분이 포함된 이미지도 만들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알파 채널은 사실 뭐 잘 사용은 안 하지만 BMP에서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자, 참고로 JPG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규격 자체가 알파 채널을 포함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투명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PNG 파일을 JPG로 바꿔서 저장해주게 되면 원래 있던 알파 채널의 정보가 다 제거되고 그리고 투명했던 부분이 그냥 흰색으로 바뀌어서 JPG로 저장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런 점도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도 포토샵에서 쓰는 PSD라는 포맷이 있죠. 이 포맷은 PNG처럼 알파 채널의 값을 포함하면서 거기다가 포토샵에서 이용할 수 있는 레이어나 그 외 기타 여러가지 다른 정보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포맷입니다. 단 이것은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에 맞게 설계한 포맷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이 PSD라는 포맷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워 디렉터 같은 경우만 해도 PSD 파일을 읽지 못했죠.
물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프리미어에서는 PSD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IF 형식도 있는데 이 TIF 같은 경우는 비손실 압축 포맷이고 그 안에 알파 채널과 레이어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포맷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영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픽셀을 화면상에 배치하면 그게 이미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빠르게 넘겨가면서 보여주면 이제 그게 영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매 페이지마다 조금씩 다른 졸라맨을 그려놓고 페이지를 빠르게 쭉 넘기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었죠. 그런 거 해보셨죠?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모든 영상들도 큰 틀에서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은 그림의 월드 엑시스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배경지식 강좌로는 4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는 픽셀과 이미지를 마치고 영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조금씩 다른 정지 화면들을 매우 빠르게 넘겨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각 정지 화면들을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찍는 카메라는 1초에 24장의 속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24프레임을 촬영합니다. 1초에. 이것을 흔히 24fps라고 씁니다. frames per second를 줄여 쓰는 거죠. 더 줄여서 그냥 24f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연기하는 배우들의 행동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카메라는 그 1초 동안의 장면을 24장의 조금씩 다른 정지 화면으로 딱딱 기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연속적으로 기록된 어떤 두 개의 프레임들은 서로 시간적으로 24분의 1초씩 차이가 있는 그런 장면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초당 24프레임의 속도로 촬영한 영상을 다시 초당 24프레임의 속도로 재생해주게 되면 기록할 당시의 속도와 나중에 재생해주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속도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정지 화면들을 빠른 속도로 넘겨가면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아날로그 영상이든 또는 디지털 영상이든 모든 영상들이 갖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들 중에서도 아날로그 영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영상을 편집하실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프리미어 자체가 디지털 영상을 편집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날로그 영상부터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디지털 영상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상당수가 아날로그 영상에서부터 비롯되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날로그 영상에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아날로그 영상은 예전에 사용되었던 그 두껍고 화면은 작으면서 화질이 요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지는 그런 구형 텔레비전으로 보셨던 그런 영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영상 정보를 전송하고 또 처리하는 과정이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텔레비전들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TV와는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의 화면은 그러니까 화소라고 부르는 칼라를 표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점들이 많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즉, 화소가 화면을 표시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과거 아날로그 텔레비전과 그것을 통해 봤던 방송 영상에서는 이 화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화소 대신에 주사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화면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 기본 단위였습니다. 이 주사선을 영어로는 스캔 라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화소처럼 점 모양이 아니라 가로로 긴 선 모양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이 가로로 긴 주사선이 위에서 아래로 수백 개가 촘촘하게 모여서 만들어진 거였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옛날 그 오락실에 있었던 게임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인데, 화면을 보시면 가로로 긴 선들이 보이죠. 조금 확대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기다란 주사선들이 세로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쌓여서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방식에서는 픽셀도 없고 화소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가로로 긴 주사선만 있었을 뿐이죠. 자, 또 화면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 그림은 그 옛날 브라운관 텔레비전의 개념도인데, 자, 그냥 편하게 쭉 듣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옛날 텔레비전은 이 브라운관 안쪽 이 가운데에 그 전자를 발사할 수 있는 전자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브라운관, 이 화면 있죠? 브라운관 화면의 이 안쪽 면에는 형광물질들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을 표시할 때에는 이 전자총이 전자빔을 이렇게 쭉 발사하고요. 그 전자빔이 자 여기에 지금 묻어있는 형광물질을 가서 때리면 형광물질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이 화면상에 빛을 내게 됩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자가 닿은 부분이 이렇게 빛이 나고 있다고 표시가 돼 있죠. 자, 이제 다시 화면을 바꿔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아날로그 텔레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저 안쪽에서 전자총이 브라운관 안쪽으로 전자빔을 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이와 같은 화면을 표시한다고 가정할 때에 자, 가장 먼저 맨 위에 있는 이 주사선을 따라서 자, 이제 이렇게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가장 먼저 맨 위에 있는 이 주사선 있죠? 이 주사선을 따라서 가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자빔을 쭉 따라가면서 쏩니다. 그러면 그때 발사된 전자들이 브라운관 안쪽에 이 주사선을 따라서 거기에 있는 형광물질들과 만나고 그렇게 됨으로써 형광물질들이 자극을 받아서 빛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사선을 따라 전자총이 전자빔을 끝까지 쭉 다 쏴주면 그것으로 이 주사선 한 줄이 다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사선 한 줄을 온전히 다 그려주고 나면 다음으로 전자총은 이번엔 목표를 조금 바꿔서 그 한 줄 아래를 겨냥하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빔을 발사해서 그 다음번 주사선을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맨 위에서부터 가장 아래로 수백 개의 주사선을 다 그려주면 그것으로 한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앞에서 프레임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제 편의상 당시 텔레비전에서는 이 주사선의 개수가 480개였고 그 당시 TV 방송은 초당 30프레임의 속도로 영상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자, 전자총이 맨 위에 주사선 한 줄을 그리고 아래로 쭉 이동하면서 계속 그려주는데 당시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전자총이 이 아래쯤에서 주사선을 그릴 때가 되면 맨 윗줄에서는 빛이 지속되질 못하고 그만 어두워져 버렸던 겁니다. 이런 현상이 매 프레임마다 계속 발생해서 실제로 당시 텔레비전으로 영상을 재생해 봤더니 화면이 계속 깜빡깜빡하게 된 겁니다. 초당 30프레임이면 1초에 30번씩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래서는 방송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자, 화면을 잠시 바꿀게요. 강의 진행을 위해서 좀 단순화시켜서 주사선이 20개인 텔레비전으로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맨 위에 한 줄을 그려주고 자, 여기서요. 맨 위에 한 줄을 그려주고 마지막 줄까지 쭉 다 그려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의 1초인데 이 30분의 1초라는 시간 동안 이 맨 처음 그려준 주사선의 빛이 유지되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해 냅니다. 먼저 이 주사선들의 자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이 경우에는 20번이 되겠죠. 그렇게 번호를 쭉 붙여줍니다. 다음으로 원래 한 프레임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이 30분의 1초죠. 이 시간을 다시 둘로 나누어서 60분의 1초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자, 한 프레임을 표시할 때에 한 번에 다 표시하는 게 아니고 처음 60분의 1초 동안은 홀수번 주사선들만 모아서 이렇게 짝수번은 건너뛰면서 한번 쭉 그려주고요. 그리고 다음 60분의 1초 동안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짝수번 주사선들만 모아서 홀수번은 건너뛰면서 또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쭉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각각을, 이 둘을 각각 필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적혀 있기도 하지만, 자, 첫 번째 필드 또는 홀수 필드 또는 탑 필드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쪽은 두 번째 필드 또는 뭐 짝수 필드 또는 바텀 필드 이렇게도 부릅니다. 요약하자면 한 프레임을 두 개의 필드로 다시 나누고 이 각각의 필드를 60분의 1초 동안 따로따로 그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필드 하나를 그리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60분의 1초로 더 짧아졌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필드 안에서는 깜빡이는 현상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편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해결은 된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영상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완전한 하나의 프레임이 아니고 그 반쪽에 불과한 필드가 돼버렸습니다. 흔히 이런 방식의 경우 두 개의 필드를 합치면 하나의 필드가 된다라는 말도 하지만 사실 이 당시의 카메라들로 녹화를 했을 때 두 개의 필드는 각각 처음부터 시간적으로 60분의 1초씩 다른 장면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을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두 개의 필드로 구분하고 주사선을 하나씩 건너뛰면서 각각의 필드를 그려주는 이런 방식의 영상을 비월 주사 방식 또는 인터레이스 스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초당 30프레임의 속도로 보여주는 영상이면서도 실제로는 60개의 필드로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영상을 60i라고도 씁니다. 60필드 인터레이스 방식이라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드린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를 대충 사용한 거고요. 이쯤에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실제로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에서 사용한 방식은 초당 29.97프레임의 속도이고요. 필드 기준으로는 29.97프레임을 2배 해준 59.97i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주사선의 총 개수는 525개이지만 어떤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화면을 표시하는 데 사용했던 주사선의 개수는 480개짜리였고요. 이 규격을 NTSC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나 유럽에서 사용한 방식은 좀 달랐는데, 자, 이 방식은 초당 25프레임이었고요. 필드 기준으로는 25프레임을 2배 해준 50i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 이 방식은 625개의 주사선을 사용했고, 하지만 실제로 화면을 표시하는 데 사용했던 주사선의 개수는 576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PAL, PAL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NTSC와 PAL 방식은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북한 방송을 직접 받아서 볼 수 없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수치들은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NTSC와 PAL이라는 명칭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터레이스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IT나 컴퓨터 산업 쪽이 아니라 방송국 장비나 텔레비전 등을 만드는 그 당시 가전 회사들 쪽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고 사용한 방식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용될 당시에는 컴퓨터에서 칼라 영상을 표시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고화질로 컴퓨터에서도 영화 다운받아서 보고 있지만 가정용 컴퓨터에서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게 사실 불과 20년도 채 안 됩니다. 얼마 안 됐어요. 자, 이런 내용을 일단 복선으로 좀 깔아 놓겠습니다. 인터레이스 방식 외에 화면을 표시하는 방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터레이스 방식은 프레임을 온전히 한 번에 표시할 수가 없어서 다시 두 개의 필드로 나눠서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서 화면을 표시할 때 필드를 나누지 않고 1번 주사선에서 마지막 번 주사선까지 한 번에 쭉 그려서 매 프레임을 그려주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순차 주사 방식 또는 프로그레시브 스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즘 사용하는 디지털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들은 프로그레시브 스캔으로 화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들은 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도 주사 방식이라는 게 있는가? 예,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자, 요즘 사용하는 모니터들, LCD 모니터들 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모니터에서 화면을 표시할 때에도 이 전체 화면을 한 번에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맨 윗줄에 배열되어 있는 화소 한 줄 그려주고 그 다음 화소들의 배열 한 줄을 그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표시하는 기본 단위가 화소이긴 하지만 어쨌든 화면을 표시할 때에는 이 화소들의 모임을 한 줄 단위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사 방식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점은 이 프로그레시브 스캔과 인터레이스 스캔은 영상을 표시하는 텔레비전이나 모니터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최초의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카메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프리미어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편집해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데에서도 인터레이스 스캔과 프로그레시브 스캔의 개념은 여전히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카메라 기준으로요.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촬영하는 카메라도 있고,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촬영하는 카메라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때도 인터레이스와 프로그레시브가 갖는 의미 역시 앞서 드린 설명과 같습니다. 인터레이스 모드로 찍는 카메라는 프레임을 온전히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반으로 나눠서 두 개의 필드로 만든 다음 60분의 1초씩을 기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인터레이스 모드와 프로그레시브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둘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터레이스 모드부터 좀 보죠. 이 방식에서는 수직으로 480개의 라인이 있다고 해도 촬영할 때나 또는 이것을 재생할 때에 어느 한 시점에서는 480개의 주사선을 모두 이용해서 녹화하거나 화면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어느 한 시점에는 하나의 필드로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주사선의 절반인 240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직 해상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대신 이제 그나마 조금 좋은 점은 촬영할 때나 텔레비전으로 볼 때 실제로는 1초에 60개의 필드로 녹화하고 또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의 느낌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부드럽고 매끈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더 잘게 쪼개서 정해진 시간 동안 더 많은 잘게 쪼개진 화면으로 영상을 구성해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게 되겠죠. 반면에 프로그레시브 방식은 한 프레임을 카메라로 기록하거나 화면에서 표현할 때 필드로 나누지 않고 모든 주사선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같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일 경우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재생하거나 기록할 때보다 당연히 화질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초당 24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지만 극장에서 영화 볼 때 끊긴다는 느낌 별로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영상을 다루시는 경우 할 수만 있다면 프로그레시브로 촬영하고 프로그레시브로 편집하고 프로그레시브로 뽑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건 뭐 지금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점도 체크를 해두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영상이 기록되고 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내용들 중에서 영상은 프레임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중 아날로그 영상에서는 주사선만 있고 화소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는 점, 그리고 인터레이스 스캔과 프로그레시브 스캔의 차이점, 인터레이스 스캔에서 필드의 의미,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영상으로 갔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개념들 중에 상당수는 이 아날로그 영상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배경 지식 강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영상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영상도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레임을 빠른 속도로 넘겨가면서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날로그 영상과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디지털 영상은 영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전송하고 처리한다는 점에서 아날로그 영상과 다른 겁니다. 먼저 아날로그 영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와 같은 그림이 있는데 먼저 이 위쪽에 있는 칼라바 화면은 자, 가로와 세로의 화면 비율이 4대 3이고 480개의 주사선으로 이루어지는 NTSC 방식의 아날로그 영상을 텔레비전으로 볼 때의 화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그 480개의 주사선들 중에서 한 개의 라인을 표시할 때 그때 텔레비전 내부에서 처리되는 전기 신호를 그래프 형태로 표시한 겁니다. 이 신호 하나가, 이 전체 하나가 주사선 한 줄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화면에서 보시면 여러 개의 컬러가 있는데 그 각 컬러별로 아래쪽을 보시면 서로 다른 형태의 웨이브 폼이 대응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날로그 영상은 이렇게 하나의 주사선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단위로 해서 영상 정보를 전달하고 텔레비전 화면은 이러한 신호를 기준으로 해서 주사선을 단위로 그려서 화면을 표시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영상은 영상 정보가 디지털로 전달되고 처리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점은 아날로그 영상은 이렇게 영상 정보의 단위가 주사선인데 비해서 디지털에서는 화면을 표시하는 기본 단위가 픽셀 정보입니다. 픽셀 데이터죠.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서는 그런 픽셀 데이터를 읽어서 화면에 표시하는데 이때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에는 주사선이 아니라 컬러를 표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리고 그 가로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동일한 정사각형 모양의 화소들을 기본 단위로 해서 화면을 구성합니다. 자, 이제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아주 오래전에는 아날로그 영상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컴퓨터에서도 영상을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형태로 바꿔줄 때 또는 그 반대로 디지털로 작업한 영상을 아날로그로 바꿔줄 때 이럴 경우에 지켜야 될 어떤 표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날로그는 NTSC나 PAL이라는 기준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두고 여기에 대응되는 디지털 쪽 표준을 정하는 거였죠. 디지털 기술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때까지 사용해오던 모든 방송 장비와 가정의 텔레비전을 바꿔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겠죠? 자, 아무튼 그런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화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4대 3이고 480개의 주사선으로 이루어지는 NTSC 방식의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바꿀 때 지켜야 될 표준 규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이 규격은 역으로 최종적으로 아날로그에서 사용할 영상을 처음에 디지털로 작업할 때 그때 지켜야 될 규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모인 당시 기술자들은 그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바꿀 때 과연 해상도는 몇으로 해주면 좋을까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NTSC 아날로그 영상이라는 게 수직 방향으로 480개의 주사선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TSC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할 때에는 디지털 영상의 세로 길이가 480 픽셀이 되게끔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디지털 영상에서의 세로 픽셀의 수를 원본 아날로그 영상의 주사선의 개수에 맞춰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깔끔하고 직관적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자, 근데 문제는 가로 길이에 있었습니다. 이 주사선 한 줄을, 그러니까 화면의 가로 길이를 디지털에서는 몇 개의 픽셀로 해줄 것이냐 하는 점이었죠.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세로 길이를 480 픽셀로 정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미 그 답이 결정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본인 아날로그 영상 화면의 가로 세로 비율이 4대 3이죠. 따라서 변환해서 디지털로 만들어도 화면의 가로 세로 비율은 4대 3이 돼야겠죠. 근데
디지털 영상에서 세로 길이를 480 픽셀로 하자고 이미 정했으니까 가로 픽셀의 길이는 4:3 비율에 맞게 640 픽셀로 맞춰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아날로그 시절의 영상은요, 세로 방향의 정밀도보다 가로 방향의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것이 옛날 그 텔레비전 화면이라고 가정할게요. 이 텔레비전은 어떤 화면을 보여줄 때 세로로 놓인 480개의 주사선으로 화면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 영상의 수직 방향 정밀도, 다시 말씀드려서 수직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주사선을 더 촘촘히 더 많이 배열했다면 그만큼 영상이 더 또렷하고 선명해졌겠죠. 따라서 당시 아날로그 영상의 수직 해상도는 주사선 480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영상에서 수평 해상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수평 방향으로는 그냥 기다란 주사선 한 줄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에서처럼 주사선의 개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정밀한지를 놓고 이런저런 계산과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 만일 가로 방향의 해상도와 세로 방향의 해상도의 수준이 서로 동일하다면, 그렇게 동일하다면 지금 이 화면의 가로 대 세로의 화면 비율이 4:3이기 때문에 이 가로 방향의 해상도를 주사선의 개수로 표현할 경우 640개의 주사선이 놓여 있는 것과 같은 해상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로는요, 그보다 해상도가 또는 정밀도가 더 높았던 겁니다. 실제로는 더 가느다란 주사선 대략 720개 정도가 이 공간 안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해상도 또는 정밀도를 가지더라는 겁니다. 옛날 아날로그 영상은요, 그러니까 세로 방향보다 가로 방향의 화질이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NTSC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할 때 세로 방향은 480 픽셀로 지정했지만 4:3이라는 화면 비율에 따라서 가로 해상도를 640 픽셀로 결정하게 되면 실제 아날로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일부분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결론이 디지털로 변환할 때 가로 픽셀의 개수를 640개보다 더 높여서 720개의 픽셀로 가로 정보를 담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사선 하나를 디지털 데이터로 옮겨갈 때 이 주사선들을 가로로 720등분을 하고 그 각각을 디지털 데이터에서의 픽셀로 변환하자고 정했던 거죠. 이 내용 이해되시죠? 이렇게 더 촘촘하게 나눠줌으로써 원본 아날로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디지털 형태로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480개의 주사선으로 이루어지는 4:3 화면 비의 아날로그 영상이 이것이 디지털 데이터로 바뀌게 되면 가로로 720 픽셀, 세로로 480 픽셀의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720개의 픽셀로 디지털 변환을 해줌으로써 이 영상을 컴퓨터에서 전체 화면으로 키워서 보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영상으로 변환할 때 보다 많은 720 픽셀의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640 픽셀이 아닌 720 픽셀을 선택한 그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이유로 해서 디지털 쪽으로 오면 꽤 귀찮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가로로 긴 줄이 두 개 있죠. 이 두 줄을 아날로그 영상에서의 주사선의 일부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이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표현한 거고요. 실제로 그 가느다란 주사선 한 줄에 이렇게 글자가 다 그려지고 그러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실제 주사선에서는 또 그림을 잠깐 바꿔서 자, 이것도 지금 보니까 그림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자, 그냥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가로 방향을 볼 때 이렇게 부분 색깔이 달라지는 그냥 띠입니다. 띠,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는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표현해 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 두 줄을 주사선이라고 가정해 주세요. 자, 먼저 이 위에 있는 줄은요. 세로로 480개의 주사선이 있는 영상을 4대3이라는 가로 세로 화면 비율에 맞춰서 가로로 640등분을 했을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비율에 맞춰서 나눠줬기 때문에 나눠진 각각의 이 주사선 조각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1인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가로를 640등분이 아닌 720등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게 이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줄입니다. 720등분을 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조각은 정사각형이 아닌 가로가 더 짧아진 직사각형이 됐습니다. 이런 조각들이 주사선 한 줄당 72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로 변환해 줄 때에는 이 각각의 조각들이 갖는 칼라 값이 있겠죠. 자, 이 그림 말고 아까 보셨던 그 그림 있죠? 자, 그거를 연상해 주세요. 그렇게 각 조각들이 갖는 칼라 값이 있을 겁니다. 그 칼라 값을 지지난 강좌에서 설명해드린 RGB 코드 값을 갖는 픽셀 데이터로 디지털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NTSC 아날로그 영상을 720 픽셀 곱하기 480 픽셀의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수치가 있습니다. 자, 640등분을 했다면 이 조각은 세로 길이에 대한 가로 길이의 비율이 1인 정사각형이었겠지만 720등분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로 길이에 대해서 가로 길이가 상대적으로 더 짧아졌습니다. 자, 세로 길이에 대한 이 짧아진 가로 길이의 비율은 0.9091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0.9091. 이거 줄여서 0.91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NTSC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해 줄 때에는 원본 아날로그 영상에서 자, 이거죠. 원본 아날로그 영상에서 이렇게 세로로 더 긴 조각을 픽셀 데이터로 변환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디지털 영상의 픽셀들은 0.9091의 비율을 가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픽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세요. 0.9091의 비율을 가지는 픽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로 720 픽셀, 세로 480 픽셀인 디지털 영상을 컴퓨터로 가져와서 그냥 재생하게 되면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보세요. 가로가 720 픽셀이고 세로가 480 픽셀인 디지털 영상을 모니터에 표시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100% 크기로 표시할 경우에 이럴 때는 각 픽셀 정보들을 모니터상의 하나의 화소 위에 대응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100% 크기로 표시한다 또는 원본 크기로 표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할 경우에 모니터 위에 나타난 영상은 가로로 720개의 화소 그리고 세로로 480개의 화소를 사용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모니터 위의 화소는요.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1인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따라서 가로 720 화소, 세로 480 화소로 표시되는 영상은 당연히 그 화면 비율이 원본과 같은 4대3이 아니라 3대2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본에 비해 가로로 더 길어진, 그래서 납작하게 찌그러진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원래 원본이 이렇게 길쭉한, 위로 길쭉한 조각을 디지털로 바꿔주면서 픽셀 데이터로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이 픽셀 데이터를 정사각형 모양의 화소에 얹어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게 화면 비율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런 문제는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된 이런 720 곱하기 480인 영상을 재생할 때에 동영상 재생기에서 화면의 비율을 강제로 4대3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곰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화면 비율을 강제로 조정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픽셀 데이터라는 것 자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냥 컬러 값을 갖는 그런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컴퓨터에서 만들고 컴퓨터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나 영상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픽셀들을 모니터의 화소 위에 1대1로 매칭시켰을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나 이미지에서 화면 비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한다면 그건 중간에 뭔가 작업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에는 픽셀 데이터 자체가 가로 세로 비율이 1대1인 정사각형의 의미를 갖는 데이터라고 간주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그 NTSC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바꿔서 만들어진 그러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720 곱하기 480 픽셀 영상에 이 영상의 픽셀 데이터들을 모니터의 화소에 1대1로 대응시키면 화면 비율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는 앞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또 반복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런 종류의 아날로그에서 변환된 영상에 담긴 픽셀 데이터들은 그 의미상 정사각형의 의미를 갖는 픽셀 데이터가 아닌 0.9091 비율의 의미를 갖는 픽셀 데이터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픽셀 데이터 그 자체는 그냥 컬러 값이에요.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픽셀이 정사각형 모양의 데이터다. 아니면 또 0.9091 비율의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픽셀을 이해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편리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자연히 아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단순히 컬러 값을 의미하는 픽셀 데이터일 뿐인데 거기에 왜 비율의 개념이 추가될 수 있는지 그 과정만 이해하실 수 있었다면 오늘 강좌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이런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을 따로 픽셀 종횡비 또는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라고 부르고 또 줄여서 PAR이라고도 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만만치 않은 내용 공부하신 거고요. 이제 어려운 거는 뭐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영상의 포맷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요. 이은 그림의 월드 엑시스입니다. 오늘은 배경 지식 편의 마지막 강좌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영상의 특성을 규정하는 데 관련되는 몇 가지 용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하는 일반적인 영상 파일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합쳐져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비디오와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를 컴퓨터에서 디지털로 저장하거나 또 그 반대로 컴퓨터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우리 눈으로 보거나 또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리켜서 흔히 코덱이라고 부릅니다. 코덱은 부호화해준다는 뜻의 코더와 부호화된 것을 읽어 해독해준다는 뜻의 디코더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코덱은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H264라는 코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덱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컴퓨터에서 H264 비디오를 만들거나 재생할 수 있고 이 코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컴퓨터에서는 당연히 H264로 만들어진 비디오를 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편집한 영상을 H264 비디오로 만들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신 적 있는 분들이라면 이 코덱이라는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편집을 하고 또 결과물 영상을 만들고자 할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코덱을 컴퓨터에 설치해 두고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스 영상을 읽어줄 수 있는 코덱이 없으면 편집하면서 소스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편집하면서 소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소스를 읽을 수 있는 코덱이 있더라도 편집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하려면 또 거기에 맞는 코덱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mp3 오디오 파일도 우리 컴퓨터에 mp3 코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비디오 코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 1초에 수십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오디오와 비디오가 합쳐진 영상 파일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 용량이 매우 커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비디오 쪽의 용량이 매우 크게 되죠. 그래서 비디오 코덱들에는 비디오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압축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H264 코덱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높은 압축률을 통해서 고화질 비디오의 용량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압축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디오에서 압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 시간에 압축이라는 것 자체가 중복되는 내용을 다 적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구현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비디오 압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 압축에서는 비디오의 어느 한 프레임을 완전히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앞 프레임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만 기록하는 방식으로 해서 압축을 구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상상도 안 되시죠? 저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때 이렇게 달라진 부분만 기록되는 프레임 말고 완전히 기록되는 그 프레임을 키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애니메이션 쪽에 가면은 거기에서도 키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키프레임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키프레임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압축을 해줄 경우에 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영상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 등에서 키프레임에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키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되는 부분만 기록되어 만들어지는 그 이후의 모든 프레임들은 줄줄이 다 오류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기준이 되는 키프레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참고해서 만들어지는 그 이후의 프레임들은 모두 동일한 오류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디오에서는 일정한 시간적인 간격으로 키프레임을 여러 개 지정해 줄 수 있게 해서 이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의도적으로 영상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비디오 또는 오디오라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다운받아서 볼 때 비디오 파일과 오디오 파일을 따로 받지 않죠. 실제 파일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비디오와 오디오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AVI나 MOV, MPG 또는 WMV, MKV, MP4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도 컴퓨터 영상 파일이나 또는 디카로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로 옮기셨을 때 그때 확장자로 쓰이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들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는 비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가 같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흔히 영상 파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모두 컨테이너들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비디오와 오디오는 엄연히 서로 다른 것들이죠. 이들을 AVI나 MOV 같은 컨테이너 안에 한데 모아놓고 이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흔히들 잘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AVI나 MOV 또 MP4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덱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컨테이너예요. 따라서 AVI 코덱이나 MOV 코덱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코덱으로 만들어진 비디오 데이터나 오디오 데이터를 담아놓는 컨테이너 파일 형식이죠. 따라서 H264 코덱으로 만들어진 비디오와 MP3 코덱으로 만들어진 오디오를 합쳐서 MOV 안에 넣을 수도 있고 또는 같은 형식의 비디오와 오디오를 MP4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서도 그 안에 사용될 비디오나 오디오의 코덱을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는 용도에 맞춰서 처음에 만드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임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 파일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이미지 파일은,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그 한 장으로 끝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시간의 개념이 도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몇 초짜리 사진이다. 이런 말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이건 상상할 수도 없죠. 이게 만일 머릿속에서 상상이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시적이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조금 이상한 상태이거나 뭐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닌 영상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간적인 길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영상을 감상하거나 또 나아가서 편집을 할 때에는 영상의 원하는 시점으로 찾아서 이동하거나 또는 영상의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를 잘라서 편집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영상이 있을 때 그 영상의 어느 시점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단위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타임코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편집하실 때 많이 보시게 될 타임코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두 자리의 숫자를 한 묶음으로 하고 이 각 묶음을 콜론으로 구분해주는 네 묶음의 숫자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네 묶음의 숫자는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시, 분, 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임 넘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타임 코드는 영상을 구성하는 매 프레임마다 하나씩 부여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타임 코드는 영상을 구성하는 매 프레임마다 하나씩 부여되는 고유한 값을 의미합니다. 자, 타임 코드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일을 편하게 하자고 만든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규칙도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당 24프레임짜리 영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24개의 프레임이 모이면 1초를 구성하겠죠. 이 영상의 맨 첫 번째 프레임의 타임 코드는 00:00:00:00 이렇게 씁니다. 자, 첫 번째 프레임의 번호를 0번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앞으로 0은 가급적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면 다음 두 번째 프레임의 타임 코드는 1번이 될 겁니다. 이렇게 0번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쭉 카운트업 해주고요. 그러면 24번째 프레임의 타임 코드는 23번이 되겠죠. 시작 프레임을 0번으로 부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초당 24프레임 영상이기 때문에 0번에서 23번 프레임까지 모두 재생하게 되면 이것으로 그 길이는 1초가 될 겁니다. 따라서 25번째 프레임의 타임 코드는 앞자리인 초를 하나 카운트업해서 01초 00 프레임이 됩니다. 번호가 하필 헷갈리게 0번부터 시작하고 뭐가 이렇게 어렵냐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건 타임코드 규격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스톱워치로 시간을 잴 때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잴 때 처음 1초 동안을 전자시계나 스톱워치에서는 0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1초가 지나야지 초 단위에서는 숫자 1이 표시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평소에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시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다만 시간은 60진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9초 다음은 분단 위에서 하나를 올려주고 또 59분이 지나면 시간에서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60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네 번째 단위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초당 24프레임 영상만 있는 게 아니고 25프레임짜리 영상도 있고 30프레임짜리 영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몇 프레임이 모였을 때 1초를 올려주느냐 하는 이 단위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당 30프레임짜리 영상일 경우에는 처음 1초를 구성하는 프레임들의 타임 코드는 0번에서 29번까지로 타임 코드가 붙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29번 프레임이 끝나면 앞에 1초가 올라가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편집 들어가시게 되면 타임라인에서 이 타임 코드를 보시게 될 텐데 그때 보시면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참고로 타임 코드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까다로운 내용들은 이미 지난 시간까지를 통해서 다 다뤘기 때문에 오늘 배경 지식 강좌 마지막 편은 비교적 가볍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프리미어를 공부하기 위한 배경 지식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프리미어를 실행해 놓고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또 아주 간단한 프로젝트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실제로 프리미어를 이용한 편집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 재미없는 배경 지식 편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